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가 주거부터 요양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인을 위한 나라는 무엇인지, 노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 또 분당 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 교수, 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재갈연수 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허준수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고령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죠.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버타운의 숫자만 넣고 비교를 해보니 이게 맞나 제가 싶었어요. 일본은 16,000곳, 우리나라는 39곳에 불과하다. 일단 그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나 의문인데 지금 현상을 어떻게 짚어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를 이제 내년이 초고령 사회고 이제 우리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이제 1,000만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의 그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주도형과 공공 주도형을 통해서 다양한 노인 복지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거고, 우리는 지금 민간 주도로 해서 굉장히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입주 보증금이나 그 월세 관리비가 뭐 15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이고요.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거는 이제 공공 노인 복지 주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경제력을 보면 이제 소득 하위 50% 이하가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이 60만 원에 불과한데, 아무리 분양형으로 이런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중산층 이상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중하층이나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거 지역, 그래서 쪽방, 고시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반지하, 여기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월세나 임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간 부분에서 중산층 이상을 책임지는 그런 노인복지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양적으로 일단 되게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9곳에 불과하다고 하다면 그게 일단 뭐 저희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양적으로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실버타운, 저는 이제 노인복지 주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노인복지 주택을 이제 모두 민간에 맡겨놓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택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전원 주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고층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타운하우스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르신들이
획일적인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인 정도가 어떤 분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은 독립적인 주거 생활로 가야 되고요. 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센터에 가시는 중증의 어르신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가사, 간병, 간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인의 주택의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또 그렇겠죠. 어떻게 이 노인 주택을 누가 어떻게 폐위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중산층 이상은 충분히 여력이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 1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아무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계층에 맞추어서 노인복지주택을 다양하게 도시형, 중도시형, 그다음에 농촌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부모에 대한 부양을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버타운이 양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녀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것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임대형 실버타운에서 이제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 가지 지점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왜 지금 이런 형식의 발표를 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네.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 부족합니다. 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가 지금 일본과 저희가 땅 면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구는 뭐 조금 그렇게 절대적인 3배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시장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허들을 많이 만들어서 억제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민간의 수요도 인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건 마땅한데, 놀랍게도 부족하니까 풀겠다라고 해놓고 인구가 부족한 89곳에 풀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르신들은 실버타운은요, 어디랑 가장 가까워야 하냐면 의료 인프라랑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발표한 89곳은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네. 거기다 실버타운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하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노후를 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지점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열어놔야 네. 실버타운이 임대형, 분양형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허들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될 규제는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분양형 실버타운을 특정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만 풀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요식업자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풀지 않아야 될 규제는 또 다 풀겠다. 이렇게 좀 엇박자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집 걸러 한 집이 아이를 낳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본 인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쇠에서 의료의 서비스와 돌봄의 서비스의 중간지대, 그리고 완전히 돌봄으로 가기 전 단계, 이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연결돼 있는 간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거의 인프라 안에서 그거를 메꿔줘야 될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또 사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이것이 좀 튼실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양자가 공공 투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적 시장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려 있어서 네. 양쪽 다 부실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해결이 필요한 그런 네.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허윤정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비판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정한수 강사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없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89곳이.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매우 공감을 하고요. 네.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2025년 내년으로 우리가 다 추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노인 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노인을 위한 보장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네. 이미 2015년도에 분양형 실버타운 금지를 하고 그럼 이것을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책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실버타운 짓겠다고 하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네. 실버타운이 아닌 일반 아파트를 졌던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미 됐었죠. 있었죠. 그래서 폐지된 배경이 그래서 됐었죠. 폐지됐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것이 노인 주거 복지의 핵심 아젠다인 것처럼 이 총선 국면에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오히려 저희 그 노인 그 계층에게는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3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노인의 75.6%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가 무엇이냐라는 지점을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주거가 핵심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주거와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 개조를 해준다든가 개선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들은 사실은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이 핵심 문제로 그 실버타운 건축 자체가 핵심 문제로 올 정도로 이 노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허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네. 노인들의 경제 수준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은 공적연금은 우리보다 시작한 지 훨씬 더 오래됐고요. 네. 우리는 이제 1988년도에 시행돼서 사실은 그 5년 이후부터 수급자가 발생됐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입자 말고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기준입니다. 네. 남성은 67%, 여성은 4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에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플러스 하게 되더라도 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현재 그 소득 보장 수준이 일본의 노인들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 비교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볼 때는 제일에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지역사회 중심, 자기가 살던 곳 중심에서 소득과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적인 돌봄을 그 구멍을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가 메꿔주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제안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제안은 아무리 뜯어봐도 부동산 정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오해가 충분히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타운을 이렇게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일단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야기를 좁혀서 볼게요. 어쨌든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쨌든 부활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경제력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가격이 그럼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겠느냐?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조금 낮게 잡아서 이제 60세 이상의 이제 전체 자산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기관마다 다 틀린데 60세 이상의 평균 자산이 어떤 데는 3억 원이고 그다음에 최근 2022년에는 뭐 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하고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기에 받았던 소득의 한 70% 이상을
계속 노후 생활 때 받기 때문에 네.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88년 낮죠, 대체율이. 한 3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우 1950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지만 그거를 종합해 보면 평균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가 용돈 수준이고 그다음에 노인의 자산 평균이 4억 원이라고 하면 4억 원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민간 주도해서 분양형 실버타운은 우리가 이제 모양만 실버타운이라고 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민간이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들인데 전 세계에서 어떤 TV 광고나 이런 데서 아파트를 광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이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이 많고 그래서 뭐 중산층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월세를 들어가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버타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39곳 이거는 정말 여유가 많은 사람, 연금도 있고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3억에서 5억 원 이상의 이 어떤 입주 보증금을 내고 최소 월세나 관리비로 150에서 심하게는 500만 원까지 내는 그런 실버타운인데 그 실버타운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가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민간 주도의 실버타운은 그냥 시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여유 있는 노인 계층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절대 빈곤층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임대 아파트의 어떤 입주 조건을 주기 때문에 네.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됐고 우리는 이제 소득 하위 이하의 분들하고 빈곤 계층이면서 주거 빈곤 노인들을 위한 공공 노인 복지 주택을 많이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주요하게 공공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 지점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왕에 정부가 만약에 임대형이 아니라 그 분양형 실버주택까지를 확대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그 수요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만 하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런 곳은 노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부동산 정책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네. 분양형 실버주택을 그런 허들 없이 실제 노인들을 위해서 또 뭐 상류층이나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 만약에 열어준다라고 하면 네. 굳이 그런 허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뭐 하나의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한국에서 쾌적하게 살기가 만약에 힘들다면 사실은 외국으로 그 수요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들을 일정 정도 머무르게 하는 필요성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만약에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에 그냥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안에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의료 인프라나 어떤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그냥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서비스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노인들의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노인들이 사는 주거 안에서는 노인들에게 보다 더 그 쾌적한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생길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예. 그리고 건강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지역, 이런 데만 만약에 허용한다면 이거는 실제로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다른 어떤 뭐 부동산 업자라든가 뭐 네. 이런 식의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좀 엇나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만 이런 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도 짓게 해주고 서울 안에 짓게 해주고 그러면 괜찮아요? 분양형 저는 다시 부활한다. 저희가 치면. 그 초고령 사회뿐만 아니라 초저출생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든 걸 건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도 이뤄내야 되는 나라인데 네. 계속 뭔가 때려 부셔서 새로 짓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수도권 안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안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역사회 통합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자기 집에서 보건과 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전달망 안에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또 구축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비를 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공공에서 취약한 노인 계층을 위한 사실은 그 주거 대책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산층을 위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 분양과 관련된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그것이 실버 그 타운을 위해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국가가 사회가 이후에 초저출생 고령 사회의 모델을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어쨌든 자원을 합리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리화하는 방법은 뭔가 계속 새로 짓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기존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네. 내용을 바꾸고 기능을 중복된 기능을 정립시키는 그 제대로 되게끔 하는 방식들로 그래서 공공의 기능을 좀 더 책임감 있는 공공의 기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외에 예를 들어 중산층을 위한 그 대책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처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고민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그런 거예요. 인구 감소 지역에 만약에 이런 실버타운이 들어서게 된다면 실버타운이면 일종의 이제 그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간병이라든지 이런 돌봄 서비스들이 같이 이제 붙어줘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그건 거지. 인구 감소 지역으로 그런 인력들이 갈까? 네. 그래서, 병원이 갈까? 네네. 이런 걱정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건물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병원 인프라가 아무리 좋은 바로 옆에 훌륭한 실버타운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르신이 사는 커뮤니티가 고령 친화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면 거기에서 노후를 잘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인디비주얼 어떤 노인 복지 주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양한 거주 주택에서 불편 없이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사망 원인 중에 높은 순위가 일반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낙상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그게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 주택을 이제 어르신들이 살기에 좀 편하게 개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 젊었을 때 한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이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다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간 이후에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그 지역 사회에서 30년 이상 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화된 그 커뮤니티에 새로운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그런 노인 주택이 있어서 호그백이라는 데는 이제 한 블락 전체를 어르신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 살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어디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장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케어팜 전원 주택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버타운과 퇴직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거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버라고 부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실버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가요? 그래서 실버는 유료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려면 실버타운은 유료 노인복지주택이고요. 아까 제가 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 빈곤율 여러 가지로 계산할 때 정부가 시장에는 그냥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면 시장의 원리를 인해서 잘하고 만약에 좀 보다 활성화하면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풀어주는 정도로 하면 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큰 그림은 소득 하위 50%부터 절대 빈곤층 이상의 어르신들의 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단독적인 빌딩으로 접근하지 말고 고령 친화 마을. 그래서 그게 이제 더 크게 되면 고령 친화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고령 친화 도시가 미국 애리조나의 선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 되는 지역을 노인을 위한 노인 스스로 하는 그런 시티를 몇십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거는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서포트하고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일자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도시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구 소멸 지역에 절대 아무리 좋은 실버타운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에서 인구 소멸 지역을 가는 확률은 되게 적고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 여러 특히 보리스 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실버타운들이 정말 실패를 해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10% 미만이 분양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갈 때는 좀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령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티를 해서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친화 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 친화 도시.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선시티가 사실은 노인을 위한 그 마을로 설계됐지만 전 세대가 살 수 있는 동네라는 그 통합성 얘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이미 노인들만 사는 동네가 많습니다. 근데 노인들만 사는 동네지 그 동네가 노인을 위해서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구에 건물에 이제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사시던 집에서 사시고 가장 큰 문제는 시골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힘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을 사실은 이제 이웃과 이전에는 다 나눠서 하거나 자식들하고 나눠서 했던 부분들의 그 역할들이 사실 지금 공백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가 모든 세대가 한 지역에 이게 그러니까 지역 소멸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지역 소멸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자리라든가 모든 네트워크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곳에 누가 사나 보면은 고령층들이 살고 계시고 이분들은 원하지 않게 고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계속 뭐 이렇게 수도권 중심 발전이 아니라 실제로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이 사실은 크게 차별받지 않게 가능한 한 의료, 교육, 돌봄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좀 구축될 수 있게끔 이 구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오는 발상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투자되는 데만 투자하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출생 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꿔야지만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서 고령사회의 그 고령화 지수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경쟁을 과도화시키는 방향, 시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오다 보니 사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더 어렵고 개인 간은 경쟁에 너무 노출돼서 힘들고 이 모든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인을 위한 그런 뭐 도시를 설계하고 마을을 설계한 적은 없지만 노인만 사는 도시가 남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공간 중심, 지역 중심, 마을 중심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덧불어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에이징 플랜들이 고령 친화 도시 마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고 지금 저출생의 이런 측면에서 한 명의 아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세대 갈등이 촘촘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드 존도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출입 금지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 49세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고령 친화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좀 가정 친화적 그 도시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에이지 세그리게이션 그래서 65세 이상, 60세 이상, 55세 이상으로 분리해서 노인복지 주택을 수십 년간 했더니 그게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하고 열려지지가 않아서 좀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도 우리나라의 또 일부 노인복지 주택이 개방형으로 했지만 유럽에서는 아예 모든 세대를 믹스해서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어르신들이지만 또 이렇게 주택 비용에 모자라는 청년들까지 같이 소셜 믹스가 되는 그런 주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다양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그다음에 경제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노인 복지주택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으로 강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건설이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건축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민간이 주도로 해서 분양하고 마케팅하고 하다 보면 이게 VVIP 마케팅이 돼서 그것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불균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정부 대책은 뭔가 하드웨어에 자꾸 이제 그 포커스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 분 전문가들 말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노인들이 진짜 원하는 삶의 어떤 그 방식이나 질이 뭘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진짜 우리는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허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한국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인구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근원적인 인프라를 논의하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별동섬처럼 인프라의 불균형이 굉장히 극렬하게 와 있는 나라예요. 한 발 한 발 다가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논의를 만약에 원형으로부터 논의하자 그러면 아마 논의하지 말자라는 수준까지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와 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처럼 분양형 실버주택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아마 이 아젠다를 지금 던진 것은 사실은 총선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 던진 것은. 네. 그리고 지역을 거기다 묶은 것은 그것은 부동산 업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젠다를 통해서 진짜 노인들의 문제에서 저희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만약에 본다면 그럼 그 문제로 돌아와서 진짜 노인들, 지금 이 세대의 노인들에게 저희가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 문제까지의 본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필요할까?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필요한 세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그거대로 필요하다. 왜? 이게 노인이라고 하는 게 주거와 아니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의료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제도가 이게 다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대단히 많은 허들들이 있어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의 이 인프라라는 게 야만적입니다. 왜 야만적이냐면은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어느 동네를 가든 시골 어느 동네를 가든 그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발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 안에서 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논밭 한가운데 다 평평한데 거기에 아파트 한 동이 딱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저게 뭐냐? 아파트다. 근데 이 넓은 땅을 두고 왜 아파트가 필요해? 저기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가 큰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아무런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형적인 인프라를 그대로 다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는 한국의 인프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미 기형화돼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인의 이 문제, 이미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가 목전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노인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 와 있는 이 현실의 발을 땅에다 딛고 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형 주택 시장의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 규제가 있으니 일부는 풀어야 한다. 그들의 수요도 사실은 흡수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야 한다. 그러나 풀어야 될 규제는 풀고 또 풀지 말아야 될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묶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고 네.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에서 해야 될 인프라에 대해서 감시의 끈을 늦추지 말고 공공의 투자도 늦추지 않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예. 이 양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논의로 네. 넘어가야 됩니다.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우리 한국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도들이 나죠. 간병 지옥이다. 이런 자극적인 어떤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간병비를 급여화한다라는 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제 간병비의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추산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병비 급여화 어떻게 보시는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2022년도에 보호자들이 간병비만 총 10조 원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건강보험을 설계를 할 때 이제 낮은 질병이고 감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없고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외국의 어느 나라 복지국가나 미국의 민간보험을 하더라도 간병을 가족들이 하거나 가족들이 못해서 간병인을 구하는 문화는 전 세계에서 독특한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코로나 때 얼마나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안에서 환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터부시 되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만났는데
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가족이 그다음에 어떤 보호자가 들어가서 24시간 간병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벌써 오래전에 그 간병비 부담은 급여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족들의 가사 간병의 그 부담을 줄여드려야지 그 가족들이 집안에서 그냥 인휴메인 인권적으로 어르신들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간병비가 지금 어떤 뉴스에는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중산층이 그 간병비를 다 부담하는 게 정말 불가능하죠. 천만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호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을 내가 보호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 요양에 이제 시설 급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기 시설화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간병비의 평균이 한 37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2042년에는 한 간병비에 관련된 경제적인 손실이 한 77조 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사회 문화적 특히 보호자들의 어떤 부담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16년에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했는데 그거를 보다 확대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간병비를 11만 원대에서 이제 통합 시범 사업을 해서 간병 서비스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2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간병비가 없는 구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 이 간병비에 대한 이제 일단 다음 달부터 그 시범 사업이 간병비 급여와 관련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현장에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가 있으려면 사실 체감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2024년도 복지부 예산 중에 요 간병 지원 예산이 이미 잡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0개에서 600명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네. 너무 적죠. 표본이 너무 적긴 아니, 이거는 적은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정부가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기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실제로는 2013년 포괄간호 서비스로 시작해서 계속 시범 사업만 하다가 지금 사실 어떻게 자리 잡고 이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요번에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600명 대상으로 하는 걸 갖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노인분들의 간병비를 저희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간병비 관련해서 간병 파산이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영케어러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그리고 실제로 간병을 담당하다 보면은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일자리 기회 등의 다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간병과 관련된 부분을 정상적 급여화를 시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보면은 이걸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하면 향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까지 이릅니다. 최정점일 때. 그럼 이 49%에 이르는 노인분들이 적극적 지출을 안 해주면 내수 경제는 침체합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코스트 측면뿐만 아니라 베네핏, 사회적으로 사실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적정 수준의 그 보상을 근거로 해서 이 간병으로 인해서 각 가정이 파산에 이르거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그 재정적 기반을 건보,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네. 국가는 지금 별로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국가는 이 사회보험료만으로 모든 걸 지금 다 떠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제대로 된 좀 자기 재정 책임을 좀 그 로드맵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자꾸 부자들 감세시켜주지 말고 사실은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을 세워서 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교수님, 병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병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간병에 대한 이제 케어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요. 병원에서 현장에 적용됐었을 때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서 느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간병의 문제는 지금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간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도의 인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간병을 이렇게 간병인 이렇게 간병 인력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간병 네. 인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를 할 때 네.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대한 한국에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을 제도화할 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뭐였냐면은 병원 안에서 그것을 간호 인력이 할 거냐 아니면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었거든요. 어떤 누가 담당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나마도 누가 할 거냐가 아니라 누가 할 거냐가 결정이 돼도 그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머릿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인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만약에 의료비로 환산을 한다면 그럼 그거는 돈과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전반의 개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합의에 도출하는 훈련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 저는 꼭 이 문제는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 간병을 급여하는데 정부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들인다는 거에 정부가 나섰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돈이 됐건 비용을 투자하자, 인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짚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실손 안에서는 이미 간병보험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을 다 지불하고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쪽 주머니에선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쪽 주머니에선 간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건강보험에서 다시 해주건 정부가 예산으로 해주건 네. 그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이걸 해주게 되면 그 실손보험을 설계한 회사는 굉장한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항상 건강보험의 급여가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17개의 실손보험사들이 계속 이득을 보는 이런 네.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좀 짚어서 저희가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늘릴 때 17개의 재벌사들이 그 이윤을 보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간병의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데 늦었지만 반드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을 듣고 계실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정작 노인들께서 정말 원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 무엇인가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들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